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딸 은옥이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엎어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쩌겠어요. 사건은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랑 사위는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려고 저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 서로 상처받게 되는 말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걸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랄까요? 그렇다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옥이가 피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탁할 때 빼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죠. 그래야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밉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돈댁과의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속만 채우면 되지.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요.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이럴 때 바깥바람도 좀 쐬고 김치 떨어지면 몇 통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던데. 김치 공장에 와서 잠시 일손 도와주고 용돈 챙기고 김치도 좀 챙겨주기로 했다고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새아가한테 얘기 좀 잘해봐요. 그래도 알고 일하는 거랑 모르고 일하는 거랑 차이니까. 그래도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요즘 심심하기도 했고 마침 김치도 떨어졌었는데 덕분에 김치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게 서로 한참 웃고 떠들며 대화하다가 은옥이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돈이랑 함께 있다며 잠시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손 도와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자 수화기에서 사돈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며 욕을 하고 있는데 골병들일 하지 말고 그냥 김치도 사서 먹고 나이도 있으면서 그런 곳에 들어가 일하지 말라며 제가 허리 굽힌 상태로 김치 담그고 있는 모습이 싫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부탁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상태라 다시 부르기 난감해서 조금만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제야 아무 말 없이 대화가 끝이 났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은옥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네요. 막상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고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은욱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갔죠.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어렵게 말을 꺼낸 사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 해본다 생각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고맙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사돈은 차를 타고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파악하며 구경 위주로 하루를 보냈어요.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고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왔다며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해줬죠. 외국인분들과도 반갑게 인사가 오고 갔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진 사돈이 절 따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애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능구렁이처럼 행동한다니까. 말도 어찌나 안 듣는데. 절대 존댓말 하지 말아요. 그냥 반말해요. 정줄 필요 없어요. 쟤네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데요. 내가 저번에는 화딱지가 나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고 막 대들더니 김치 안 만들겠다고 사장님 나한테 오히려 큰소리 쳤다니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참고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봐봐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같이 좀 해봐요. 그때 사돈의 얼굴에서 심보가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랑 카페에서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점점 많은 간섭과 잔소리가 심해졌죠. 배우는 입장인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생각보다 김치에 속을 넣는 재료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이건 무슨 양념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만들길래 저는 제 방식대로 집에서 김치 담글 때처럼 넉넉히 속을 넣었죠. 그래야 맛이 있지 않겠어요? 김치 색만 입힐 정도로 만든 김치는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동을 빤히 보던 외국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만들어서 옆으로 빼놓은 김치를 전부 가져가더니 안에 집어넣었던 속을 전부 꺼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저한테 경고하듯 얘기하길래 왕성품을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사 먹겠냐고 말하는 순간 사돈이 순찰을 하듯 상황을 체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치 만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든 김치 절반을 제 옆에 갖다 놓고 제가 만든 김치 속을 마저 빼고 있는데 그걸 본 사돈이 깜짝 놀라며 외국인에게 달려가 김치 속 많이 넣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급하게 다가가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설명을 했어요. 그제야 좀 진정이 된 듯 착하게 저를 보며 다른 직원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배우라고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사무실로 돌아갔네요. 폭풍이 휘몰아치듯 순식간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하며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김치 속 좀 적게 넣으라는 말이었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사돈이 보기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대낮부터 술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상당히 거슬리기 시작했고 사장이라고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집에서 김치 담그는 것처럼 딱 한 포기만 속재료를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사돈의 눈에 들어가게 됐네요. 아주 난리가 났죠. 몇 번을 말해 알아먹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일한 지 일주일 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지. 다른 직원들 만든 거랑 비교해봐요. 김치를 배추 맛으로 먹는 거지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속재료 많이 넣으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이건 뭐야.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넣었네.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해요.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사돈,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치를 양념 맛으로 먹지 무슨 배추 맛으로 먹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어 있어야 김치가 맛있는 거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하나같이 상품평도 좋지 않던데요. 속재료가 너무 없다고요. 그냥 색깔만 그런 것 같던데 짠맛밖에 안 난대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배추장아찌를 먹는 것 같다며 다신 시키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상품평은 보고 계신 거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빠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에 김치를 버무렸던 고무장갑이 날아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사장인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양쪽 뺨을 고무장갑으로 후려쳤네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본 다른 직원들도 모두 경악을 했고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빨간 양념들이 들러붙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눈에 들어가 엄청 매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또 은옥이가 보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하는 곳에 잠시 들렀는데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 거죠. 술을 먹은 사돈은 그동안 외국인들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들까지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사정없이 휘둘러댔죠. 저는 눈이 매워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은옥이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은옥이는 왼손으로 양념을 한 움큼 찢더니 사돈 얼굴에 문지르며 입안에 속재료를 꽉꽉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을 진짜 김치로 만들어버렸네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가 뒤늦게 들어왔죠. 같이 온 거였어요.
은옥이는 먼저 들어왔고 사위는 주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짜고짜 은옥이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돈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김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걸 모두 지켜봤었던 외국인 직원분들이 사위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사위가 저와 은옥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사돈은 왜 사과하냐며 더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혼자 진정이 되지 않자 은옥이와 저는 자리를 피했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네요. 집에 오는 동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빨갛게 눈이 충혈된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 거울을 보는 순간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갑자기 서럽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실에서는 은옥이와 사위가 싸우는 듯 심각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은옥이는 잠시 나갔다 온다며 흥분해서는 빠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얼굴과 머리카락에 말라붙어 있는 것들을 힘겹게 떼어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치 공장에 경찰들 와 있다며 이혼하겠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길래 빠르게 다시 김치 공장으로 달려갔죠. 사돈도 급하게 얼굴을 닦았는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은옥이는 경찰을 동원해 현장의 CCTV를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움직이는 듯 했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벌써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라 수습이 되지 않았고 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계속해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CCTV를 확보하고 경찰분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외국인 직원 한 분이 은옥이한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은옥이는 급하게 김치 숙성실로 달려갔고 거기에 있는 양념을 들치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믹서에 갈아 만든 양념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했고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분들도 충격을 먹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봤네요. 그런데 사돈이 한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갈아야 하는 재료들이고 단백질인데 뭐가 문제냐며 저희 가족들도 맛있게 먹지 않았냐고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던 은옥이가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김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은옥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이 먹지 못할 식품을 판매한 사돈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뽑아서 구매한 사람들 모두 소송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댁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앉은 꼴이 되었고 은옥이는 사위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찾아와서 그때 상황은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은옥이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네요. 절대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겠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벌 충분히 받고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이켜보면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런 저를 혼자서 키운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는 사진으로나마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나 외삼촌을 재혼하라는 말과 함께 저를 그냥 할머니한테 보내거나 보육원으로 보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낮에는 야쿠르트 배달을, 저녁에는 음식집 서빙을 하면서도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에게 인생을 투자하셨었죠.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참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남자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특히나 과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는 걸 아는 동네 아저씨들이 괜히 저희 집 앞에 기다리면서 길거리를 서성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마다하시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로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고등학생쯤에는 그런 엄마에게 저는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왜 엄마 좋다고 하는 남자들 넘쳐나던 20대 시절에 재혼을 안 하셨냐고요.
그 대답으로 엄마는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아빠가 남겨준 세상에 하나뿐인 내 보물인 우리 아들이 혹여라도 힘들어할까봐 싫었다고 말하셨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여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고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던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학을 진학해서도 오로지 게임을 개발했지만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돈들을 벌기도 했지만 저의 꿈만큼은 항상 컸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도 졸업하고도 오로지 이 게임 관련해서만 매달리자 드디어 몇 번의 실패와 사기를 당한 끝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 세상을 좀 모르던 게 문제였는지 같이 게임을 만들었던 저희 팀원들도 많았고 실상 나눠봐야 그렇게 크지 않았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게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꿈만 많은 청년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몇 번의 게임 개발 이력도 있는 저는 학교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는 프로그램 관련 질문을 하다가 친해져서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던 게 저희 전 여자친구입니다. 학과에서 이쁘기로 소문난 여자친구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돈을 벌고 있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 듯이 행동하며 저한테 아주 잘해줬었죠. 저는 이 여자가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까지 여자라고는 정말 이 세상에 엄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지라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쁠수록 착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하듯이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대해줬죠. 수익이 발생되면 엄마한테 선물도 사다 드리고 레스토랑도 모셔갔으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했지만 그땐 뭐 이 여자랑 저는 어차피 결혼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수익이 났지만 제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게 1,500만 원의 수준이었고 절대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저는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같이 일하던 팀에서 나와 혼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저라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며 힘을 실어주었고 저는 정말 한 번 밥도 안 먹고 하루를 보낼 정도로 혼자서 디자인부터 개발의 기획까지 일일이 다 하느라 정말 6개월 동안 여자친구도 잘 만나지 못할 정도로 일만 하고 살았었네요.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했었어요. 반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는데 건진고라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거든요. 여자친구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조금씩 저에게 짜증과 언성이 높아지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 한 번씩 자취방에 놀러와서 제가 생각하고 기획한 걸 듣더니 너무 좋다며 저보고 천재라며 지켜 세워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저에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딴 20만 원 벌려고 그 6개월을 허비했냐며 그때부터 매일 저에게 한탄하듯이 잔소리만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다가 너무 화가 나서 깼다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다고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이딴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 무슨 결혼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그녀에게 저는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저 여자친구가 격분하며 말하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제일 힘이 드는 건 솔직히 나라고. 네가 정 원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걸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취직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잔소리하라고 말했더니 그냥 연락이 두절되더군요. 심지어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나이 많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같이 자취방으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흠칫하며 잠시 놀라더니 당당하게 저를 보며 말을 하더군요. 헤어졌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냐며 말을 하는 여자친구를 보자 저는 어항이 벙벙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당장 꺼지라며 백수의 여자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쓰레기라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둘이서 밀치고 욕하고 싸우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와서 제가 집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글쎄 제가 개발일을 하고 반년간 여자친구와 잘 만나지 못할 때부터 소개팅으로 자기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남자의 직업은 한의사라고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남자라며 당당하게 저한테 비아냥거리더군요. 사실 저한테 처음 접근했던 것도 학교 점수 좀 쉽게 받으려고 접근했던 거였고 그렇게 저를 만나다 보니 미래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만났던 거였다며 더불어 자기 정도면 어떤 급의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아냐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여자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게 자기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아주 최악의 이별을 했었죠. 그리고 3달도 안 돼서 그녀는 그 한의사라는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엄마는 세상 모든 여자가 모두 엄마 같지도 그렇다고 그 여자 같지도 않다며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네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꽉 깨물고 도끼를 품고 더욱 열심히 일만 했었고 이번에는 운이 좀 좋았는지 그 뒤에 출시한 게임 작품이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저 혼자 1인 개발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전부 다 제 몫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2번째 작품, 3번째 작품도 만들면서 저 혼자서 개인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규모 개발 인력들이었지만 수익 내에서 운영했었기에 회사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저의 개인 자산이 크게 불어가 엄마와 저는 꿈에서만 생각했던 낡고 허름한 수십 년 된 집에서 벗어나 땅 비싼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고 더불어 제 소유의 아파트도 2채나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자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넌지시 결혼을 말씀하셨죠. 제가 어떤 여자가 좋은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뒤로도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제 상처가 과거에 워낙 커서 그런지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지만 다행히 어머니 지인분 소개로 만난 여성분은 정말 제가 그려왔던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성을 만나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내조 덕분에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무료로 컴퓨터들을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 대해서 캐묻고 다닌다며 제 후배가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회사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참 뒤통수 맞고 헤어지고 다시 얼굴 보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은 길었고 그렇게 그 여자를 다시 보고 느낀 것은 왜 제가 저런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런데 한의사랑 결혼했다는 그 여자는 그런 것 치고는 차림새가 추했고 주름도 많이 늘어서 꼭 마귀 할멈처럼 보이더군요. 그런 생활의 풍파를 어떻게든 가리느라 화장을 떡칠해서 그런지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면서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오랜만이라고 말하길래 저는 인사도 없이 대뜸 여긴 왜 찾아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말하기를 왜긴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사이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만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앞에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오빠 나 이혼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어쩌라는 말로 차갑게 받아치자 그 여자는 저한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빠 나 아직 못 잊었잖아. 라고 하며 지금 사실 아이도 데리고 있긴 한데 결혼했던 남자에게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랑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지내봤더니 무슨 한의원이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빚도 많았고 심지어 그 빚을 갚느라 친정에서 돈을 다 땡겨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한의원 남자는 개털이었는데 월급도 갈수록 줄어든다며 생활비도 잘 안 줬고 그러다 바람까지 나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여자친구는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기한테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저보고 그래서 다시 같이 시작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정말 그런 말 듣는 내내 단 1%도 감정의 동요도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 결혼한 거 아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이혼했는데 오빠도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나는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전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자기가 애인 해줄 테니까 용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하루 한 번 같이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달라고. 자기에게 생활비도 지금 부족하고 오빠도 어차피 아내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싶은 게 남자의 본능이고 습성 아니겠냐며 꼬시기 시작하는데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는 이런 말 하기 쉬운 줄 아냐며 오빠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솔직히 별거 아닌 거 아니냐며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따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그만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친 여자는 제 아내 번호까지 알아내어 전화를 했고 저랑 다시 합치기로 했으니까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라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원래 그 남자는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었다고 아내 자리가 원래는 자기의 자리라며 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아내에게 거짓이라고 해명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고 결국 아내와 저는 그 여자를 명예훼손죄로 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와서 울면서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답변으로 아주 요즘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고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신경을 꺼버렸네요.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여자와 결혼할 뻔했는데 과거에 제 첫 사업이 실패했던 것이 오히려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 폐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시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랑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 다시 정밀검사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는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몸 걱정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자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당장 항암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을 걱정하느냐고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그랬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는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테는 네가 전부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밉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힘들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통주사를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 말리는 날들이 제게는 꿈이었으며 싶었고 현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이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로 분주하셨고 엄마를 떠나보낸 딸을 가여워하시고 엄마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길 바라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 불러서 도와줬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저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동안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초라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렇게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저는 이제 철부지 아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남아 계시는 친정아버지를 위해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점점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간다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지금의 남편,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고 하셨어요. 딸 키웠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도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 어디에 계시는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를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있는 게 있어요. 미스트롯에 푹 빠져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이렇게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세요. 송가인 팬카페에 가입도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노래 들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표를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가 저리 좋아하시니 송가인 콘서트 표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콘서트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5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할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을 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겁게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너네 부모님 것만 챙겨?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뭐 했는데? 우리 아빠 퇴직금 쪽에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 비용 전부 해주셨는데 네가 뭔데 그렇지 않아도 혼자 계시는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해 라고 하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냐면서 다음번에 예매해드리면 되는 거라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대해주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썩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빠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송가인 강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예뻐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빠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너는 네 부모님만 챙기냐고. 나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나는 너랑 못 산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한 거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마음을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봤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